지금부터 시민정치학교 첫 시간으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2주 전에 맛보기 강의를 한번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 사이에 다들 기억하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뭐 할 말은 많아도 가슴이 애려요. 가슴이 애려 다들 걱정이 많아졌어요. 걱정이 많으시고 슬프고 답답하고 우라도 치밀고 많은 반응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온라인에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근데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선거 얘기부터 합시다. 다들 관심사니까. 자,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로 나눠서 봐요. 원래는 지방선거니까요.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6명 뽑고 광주 전남이 통합해서 16이죠. 16 시도교육감 뽑고 227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겁니다. 933명의 시도 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광역의회죠. 그리고 3035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3035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작 아시죠? 광역단체장 선거가 제일 중요한데 민주당이 12대 4로 이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2년도 지방선거에서 12대 5로 이겼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뒤집은 겁니다. 12대 4로 이긴 거는. 그런데 전혀 이긴 느낌이 안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방선거의 핵심이고 상징이고 대표는 서울인데 서울을 이기질 못했어요. 서울을 이기지 못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건 서울을 못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서울을 못 이긴 거는 다른 광역지자체 두세 개를 못 이긴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두세 개를 얻어도 서울을 잃은 것만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대 4가 아니라 10대 6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을 내줌으로써 10대 6 정도의 비중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도 이겼죠. 10대 6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10대 6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단체장으로 가면 진짜 10대 6입니다. 119대 83이에요. 그러니까 227개 중에서 119개를 민주당이 먹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예요? 119개 아니 108개인데. 108개인데요? 119개, 228개, 227개. 네. 227개, 108개. 108개를 먹었어요. 108개를. 그러니까 비까비까하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의회도 4대 6으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의회는 2인 중선거구제가 많거든요. 나눠 먹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4대 6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4대 6이고요.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 6, 국힘당 4입니다.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 4대 6이 무지하게 억울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언제나 60%의 지지율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60%의 지지율을 얻어야 60%의 의석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의 60%를 얻어야 의석의 60%가 정당화되잖아요. 민주당은 50% 정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광역에서
50%에서 55% 사이를 다 얻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는 80%, 90%, 뭐 70%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무지하게 건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4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6대 4로 이겼거든요. 그러면 국힘당은 40% 정도를 이겼으니까 보통 때 패배한 거랑 같아요. 만약 지방선거에서 졌다 할 때 6대 4로 졌다 이거예요. 6대 4로. 그럼 보통 때 진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때 6대 4로 이겼잖아요. 그럼 보통 때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지금이 보통 때입니까?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자폭 내란 했잖아. 내란 자폭하고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를 넘는 순간이잖아요. 반면에 국힘당은 내란 옹호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지리멸렬 끝에 풍전 등화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밖에 안 되는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치른 선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4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폭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헤게모니 장악에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명확한 것이죠. 사실은 60%도 선거 결과가 60% 의석을 얻은 거지 지지율을 60% 얻은 게 아니거든요. 지지율은 55%를 안 넘는데 선거 결과는 부당이득으로 한 5%에서 7% 더 먹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국힘당은 부당이득이 없어요. 걔네들도 일당이 되고 싶어 죽겠지. 늘 일당이 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일당이 될 꿈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힘당은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부당이득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걔네들은 35%에서 40%의 지지율을 가졌고요. 35%에서 40%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되게 페어하게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랬죠. 아 2022년에 안 그랬죠. 여기죠. 그리고 아니, 내가 그건 지금가. 뺐잖아.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설명이 다 가능한데 이를테면 지금 세 차례 연거푸 이제 총선과 지선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1등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1등당의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등당의 꿈을 안 놓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산은 이런 겁니다. TK가 인구가 호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TK, PK 합치면 전남북의 2배 반이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저쪽이 65석이고 이쪽이 30석이에요. 호남 30, 영남 65석입니다. 65석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 30석을 다 먹어봐야 35석 차이가 나요. 이 35석이 수도권 의석에서 수도권이 102, 3석이거든. 35석 차이 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35석 차이 나려면 민주당이 102석에서 65, 6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5석 정도 먹어야 차이 납니까? 35석 차이 나나? 67, 8석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상 본인들이 제1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총선에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0년 넘게 제1당을 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지금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형국인데 또 불구하고 얘네들은 영호남의 그 의석격차, 기초단체장 차이,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차이가 있잖아요. 영남은 6개인가? 부산,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에다가 경남, 경북 5개고 호남은 3개밖에 없잖아요. 전남도 그것도 전남, 광주 합쳤고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들 지금 기초단체장이 영남에는 내가 다 잊어먹었네. 계산을 다 해봤는데요. 영남에는 73개가 있고요. 호남에는 41개가 있어요. 32개 차이가 납니다. 제 지금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다 드러나는 거지. 인구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국힘당이 제1당이 돼서 부당이득을 얻겠다는 미련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불가능한 겁니다.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국힘당이 40% 가져간 거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지리멸렬한 정당하고 탄탄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당하고 하나는 내란을 막은 정당이고 하나는 내란을 자폭 내란을 한 놈들이야. 그러면 그 정당성의 차이가 하늘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폭 내란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정권 교체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 잘 못하는 것처럼 그냥 4대6으로 40%를 모든 선거에서 다 먹었다는 게 우리는 핏대가 나서 죽겠는 거거든. 핏대가 나요 진짜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응?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국힘당 계열이 분화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이상, 국힘당 계열이 안보 보수로 한미 동맹이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 미군 빼는 거 죽어도 안 된다 경기하고, 무조건 전작권을 반환받는 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얘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붙어야 살지 우리가 무슨 전작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정찰 자산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보 보수 분할하고 시장 만능주의, 시장이 결정했으면 엉까지 말아라.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정부의 실패가 있어서 손해본다. 이게 시장 보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극우 아스팔트 보수가 있거든.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합쳐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국힘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우리나라의 안보 보수, 경제 보수, 아스팔트 극우 보수를 다 대변하는 정당이거든요. 지금 유일 보수 대변 정당 아닙니까? 개혁신당 뭐 있어봐야 국회의원 둘인가 있는 거고. 셋이야? 셋이야? 셋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힘당이 누가 뭐래도 보수의 본류고 보수의 우산이에요. 보수를 대변해요. 그러면 계기만 주어지면 보수 결집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지 않는 이상, 경제 상황이 웬만큼 잘 되고 이른바 선진화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는 무조건 경제 활력을 지지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국힘당이 좋다는 사람이 편견이지만 많아요. 실제로 국힘당이 30년 잡은 대구 경북 쫄만했잖아. 대구 산업이.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다들 박정희 향수에 빠져서 경제 성장은 그래도, 경제 활력은 그래도 재벌 경제가 잘하고 재벌 경제하고 결탁해 있는 국힘당이 잘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만연해, 아직도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상 국힘당이 쪼개지지 않으면, 국힘당은 몇 프로가 기본빵이라고요? 35%에서 40%는 기본빵으로 갖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35%는 넘고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42, 3% 먹는 거고요. 형편이 나쁘면 37, 8%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어마막지한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엄청난 개혁에 성공해서 웬만한 극우적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중도 보수가 국힘당의 본류로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은 국힘당이
내가 보수야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또 경제 활력이 필요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35%에서 40%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요.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너무 억울한 사람은 그럼 헤게모니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민주당 헤게모니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맞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핏대 난다고 뭐 몸을 떨어본들 소용이 없고, 그거는 오히려 이게 대단히 그냥 올겨운 거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잘못한 건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안심했죠. 왜냐하면 국힘당 지지율이 뭐 20%밖에 안 되고 본인들은 40%대는 갔던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뭐 크게 실책만 없으면 싹쓸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적어도 전국 공통 공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5대 공통 공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으면요, 이 재건축 재개발 갖고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자산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한강 벨트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오세훈이 잡아야지만 부동산 집값이 덜 떨어지든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몰표를 준 거 아니에요. 10개구 한강 벨트 10개구에서 몰표를 줬어요. 오세훈이 한 표라도 더 가져갔습니다. 15개구에선 정원호가 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강남권 구에서 몰표를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긴 거, 조금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 인구 중에서 20대, 30대, 2030이라든가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의 생활 의제를 딱 정해서 대안 의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이번에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의제나 생활 의제로 아젠다 세팅을 못한 거, 그 캠페인이 없었던 거죠. 정책 선거가 아닌 거지. 두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공소취하예요. 맞아요. 왜냐 공소취하를 밀어붙였잖아, 한 달 반 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지나친 독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독주를 하는 그 기미가 보이면 참질 못해.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독주에 대해서는 일탈을 가합니다. 요번에 그런 거예요. 요번 민주당. 그래서 대통령의 해석이 올바른 겁니다. 정권에 대한 경고다.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렸네. 경고로 생각한다고. 본인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나는 그 해석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 이번 선거는 어땠느냐? 왜 졌어도 울 필요가 없는 선거가 있고요, 이겼어도 웃을 수가 없는 선거가 있어요. 이번 선거가 딱 그런 거야. 민주당 입장에선 이기긴 이겼는데 웃을 수가 없어. 영찜찜하고 심지어 진 거 같아. 졌죠. 국힘당이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졌어. 확실하게 윤석열 때 12대 5가 4대 11로 뒤집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울고 싶지가 않아. 속으로 킥킥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권 1년차, 그때도 탄핵이 있었고, 그때도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때도 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탄핵 있었고 대통령 정권 교체 있었고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도 정당 지지율은 6, 7%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 차이가 워낙 광범위하게 나서 전국적으로 8대2로 먹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지금쯤은 4대6으로 먹지 않고 8대2로 압도해버렸어.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무지하게 컸던 거야, 그때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승리 같지가 않지. 초라한 승리지. 그러나 2020년하고 대비하면 뒤집었으니까 뭐 큰 승리는 아니더라도 승리가 아니라고 섭하지, 그죠?
그렇지만 웃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민주당은 왜 헤게모니 형성에 우리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지난 10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길래 헤게모니 형성이 안 되고 국힘당 계열의 이른바 보수 성향의 국민을 30%로 쪼그라뜨리지도 못하고 40%로 그것도 국힘당에 대한 지지표를 40%로 유지하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여기에 답변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백가쟁명의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접근을 굳이 좀 마음은 상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다음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거제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중대한 사안도 투표로 결정하는 법이 없죠. 그죠? 사안 결정을 안 하잖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까 말까. 뭐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5% 정도 그냥 집중 투자를 할까 말까. 뭐 국민연금에서 여윳돈을 한 5% 빼갖고 아이들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소버린 AI라든가 이런 장기 투자, 장기 전략 투자에 쓸까 말까. 예를 들면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도 없지 뭐. 그런 사안 단 한 개도 국민이 결정하지 않잖아요. 국민은 오직 대표자라는 사람만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 민주정이라는 게 참 허술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냥 대리인이라고 생각합시다. 대리인을 하나 세우면 이자가 임기 4년 동안 내지는 5년 동안 죽어라고 본인의 이익,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리인을 세웠어. 근데 대리인한테 내가 뽑아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충성해라.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가끔가다 여론조사만 돌려. 그런데 네가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하는 게 없거든요. 정피 때 나면 나가갖고 대리인 물러가라고 데모를 해. 그런데 나머지는 하는 게 없다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선거와 선거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끔가다 규탄하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밖에 없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 민주정이라는 건 선거로 대표자를 뽑으면 대표자가 4년 동안 국민 다수의 대다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대전제 아니에요. 1인 1표를 가진 평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때 무조건 과반수 다수결로 정한다. 여기에 우리가 합의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선거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선거 민주주의가 과연 과반수의 지배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선거구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은 지금 양당이 딱 하나씩 후보낸 경우가 많아. 기초단체장에 가면은 막 여러 당이 후보냈어요. 그러면 과반수 당선자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가 제일 난립했거든요. 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감이 30%로 당선됐습니다. 30% 낮은 놈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당선될 시절에는 부산의 어떤 여자 교장이 맨 위에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당선이 됐어. 1번인 줄 알고 부산에서. 그게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 실례 것 같네.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여성이었어요. 19.5%로 됐습니다. 후보 난립하니까. 자, 19.5%로 당선이 됐으면 다수 지배가 관철됩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소수 지배 아닙니까? 승자 독식인데. 그러면 19.5%가 지배는 다수의 지배도 아니니까 민주주의 실패예요. 그러면 이걸 다수의 지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위와 2위를 골라서
결선 투표를 하면 무조건 인위적 과반수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통령 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당선자가 세 배렸어요. 과반수가 안 되는 당선자들이 실제로 내려가면 아니 이번에 504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호남 영남에서 믿겨집니까? 504명이 무려 504명이 아예 투표를 안 했어. 한 명 후보자가 하나라 해갖고 이게 어떻게 다수의 지배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어요. 다수의 지배가 선거로 관철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지. 한 관문 중에 하나지. 그런데 선거 제도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다수의 지배도 될 수 있고 소수의 지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집행부장을 뽑는 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결선 투표를 하면요, 일주일 있다 하잖아요. 보통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일주일쯤 있다 하면 그 일주일 사이에 합종 연행을 하잖아요. 결선 투표가 있으면 1차 투표에서 소신 투표를 하게 되거든. 누구나. 그죠? 내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해서 그 후보를 안 찍는 사표 심리가 작동을 안 한다고. 1차에서 떨어져도 결선 투표를 갈 때 내가 던진 표가 많을수록 이 사람의 교섭력이 생기잖아. 1, 2위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표가 안 생기고 소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소신 투표를 보장받아 좋고 선거 결과로 보면 과반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좋거든. 그런데 우리는 결선 투표를 안 하잖아요. 해야겠죠? 당장. 그런데 이 결선 투표를 하면 돈이 더블로 들겠죠? 그죠? 결선 투표 해야 되니까. 다시 또 4,400명이 다 하진 않지만 만약 서울에서 과반수가 안 생겼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1,000만 명이 또 다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순위 투표라는 게 있어요. 만약 내가 뽑을 때 후보가 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거는 저 C당은 D당은 D당 후보가 참 좋은데 군소정당 후보라서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표를 못 주잖아요. 근데 순위 투표라면 달라. 뭐냐면 투표 명단이 있잖아요. 투표용지에 명부가 있잖아. 사람 명단, 후보 명부가. 그 옆에다 순위를 적어. 4등까지 적어라. 그러면 1, 2, 3, 4를 적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 민주당 후보한테 내가 1순위를 줘. 근데 2순위는 진보당 후보한테 줘. 뭐 3순위는 정의당 후보한테 줘. 아니면 녹색당 후보한테 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1순위는 민주당에 주고 2순위는 국힘당에 주고 3등은 녹색당에 줄 수도 있어. 그죠? 자유로운 거예요. 순위 투표라는 건. 그러니까 순위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즉석 결선 투표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위 투표에 그 투표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 방식에 따르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들으세요. 후보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소신 투표를 시키면 과반수가 안 나오기 쉽잖아요. 1순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2번째로 받은 사람, 3번째로 받은 사람, 4번째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보 중에 1순위 표. 이 중에서 1순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과반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제일 못 받은 사람 표를 죽여요. 근데 진짜 죽이질 않아. 이 1순위 표, 1순위에다 우리 지영 씨한테 1순위를 찍었어.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차례가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표에 실려있는 2순위가 있잖아. 2순위. 2순위를 나눠줘. 그러면 여기 민정 씨 표로 2순위 표가 10표가 가고 저기 지영 씨인가? 진영 씨한테 또 2순위 표가 15표가 가고 저기 우리 노길 씨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후보가 여기 쪼르륵 있다 이거야. 4명의 후보가 있으면 2순위 표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탤 게 생겼잖아. 아까 1순위표 받은 거 더하기 말순위가 탈락하면서 2순위표가 내가 받았잖아. 그걸 합했는데도 또 과반수가 안 돼. 그럼 다시 3등한 사람을 또 떨어뜨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표를 또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결선 투표가 되는 거예요. 둘이 남고. 그런데 이게 표를 4장, 3장 주는 게 아니라 한 장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딱 한 장밖에 행사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2순위, 3순위, 4순위 적은 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는 거야. 움직여.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거는 보르다 산식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위 투표를 한다면 딱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K-팝이나 이런 거에서 순위 투표하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1등을 준 사람은 10점, 2등을 준 사람은 8점, 3등을 준 사람은 6점, 4등을 준 사람은 4점 이렇게 줄 수 있잖아. 차등 점수제로. 그러면 그거를 순위대로 해갖고 다 합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1순위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1순위를 위협하는 2순위자 있잖아. 이 사람을 2순위에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4순위로 넘기게 돼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1순위 하나 뽑으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유권자 마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순위 투표제 아까 말씀드린 방식의 꼴찌 탈락 2순위 이양, 그러니까 이게 단기 이양식이라고 그러거든. 단기 이양식 투표에서는 이 전략 투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르다 산식이라고 그러거든. 보르다 방식, 수학자 이름이야, 다 이름이야. 이걸로 하면은 전략 투표를 불가피하게 해요. 그래서 보르다 방식을 안 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복잡하게 들리는 그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 룰을 바꾸면 선거 결과가 바뀐다예요. 놀라운 겁니다. 선거 룰을 바꾸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를 할까 말까? 결선 투표를 별도 결선 투표를 할까? 아니면 즉석 결선 투표라고 그러거든. 이 지금 순위 투표제를 이 단기 이양식 순위 투표를 즉석 이양식, 즉석 결선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별도의 결선 없이 과반수를 만들어내거든.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유권자 입장에서 소신 투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당 교차 투표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표가 끝까지 살아남아. 1순위로 살아남든 1순위에서 탈락하면 2순위가 살아남고 그게 탈락하면 3순위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내 편 사표가 안 돼. 그러면서요, 선거 문화가 바뀝니다. 선거 문화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는 이제 내가 후보면 반드시 2순위 표, 3순위 표를 내가 얻어야 돼. 그럼 내가 다른 후보들 욕 드립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비방 못합니다. 네거티브 확실한 거 아니고 네거티브로 하면 그쪽 지지자가 나한테 표를 안 줘. 그죠? 2순위, 3순위 표 안 줍니다. 그럼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선거 풍토가 굉장히 맑아져요. 정책 선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비방 선거, 네거티브 선거 대신에. 그 다음에 선거 결과는 과반수 정당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는 소신 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요. 전략 투표라는 이름으로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표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괜히 복잡하게 들리지. 복잡하긴 우리가 후보가 여러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순위가 매겨져요. 대개 한 3순위까지는 나 얘가 무조건 좋아. 그 다음엔 내가 이 사람 뽑아주고 싶어. 옛날에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 우상호하고 김 누구냐? 이성원. 이성원이 또 유기홍이 관악구에서 유기홍이하고 누구지? 김성식이 이런 친구들이 젊어서 나왔을 때 능구렁이 돼서 말고 젊어서 나왔을 때는 둘 다 뭐 웬만하면 해주고 싶고 그냥 민주당 1순위 하면 국힘당 2순위 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한 표밖에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순위 투표를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정의당, 민주노동당, 녹색당 이런 사람들을 1순위 주고 딴 데를 2순위 줘도 내 편 4표가 안 돼. 1순위가 죽으면 2순위 표가 살아나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나의 선호를 가장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표 아닙니까? 소신 투표 가능하게 하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못 들어봤지 근데 그지? 네. 그러니까 못 들어본 게 죄가 아니야. 이걸 안 가르쳐 준 게 죄야. 이런 게 있다는 걸.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시간에 강민정 선생님 사회 시간에 이런 거 가르쳤어요? 아유 안 가르쳤어. 그런 걸 언제 가르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다 정책된 나라는 어디예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어. 좋은 질문 하셨어. 뭐냐면 지금 저는 1인을 뽑는 선거에서 순위 투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선거제도 중에서 제일 쉬운 선거제도가 어떤 거겠어요? 어느 한 단위에서 한 명을 뽑되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을 뽑자. 이게 제일 단순하잖아. 명료하잖아.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기라든가 프랑스 혁명 때 공화국이 되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명예혁명하면서 그 전부터지만 의회가 계속 늘어나거든. 제한 선거권을 갖고 있으면서 선거권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다 저기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처음 투표제도를 선거제도를 만들 때 그냥 직관적으로 제일 쉽잖아. 일정한 단위에서 한 명을 단순 다수 한 표라도 많이 받는 사람을 뽑아준다. 그죠? 그래서 반장 선거 방식이 전 세계에 통용됐어요. 근데 전 세계를 봤댔자 19세기에는 독립국가도 몇 없고 민주국가가 많지 않았잖아요. 열댓 나라거든 그때는. 그 나라들이 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노동자 정당들이 막 우죽순으로 유럽서 생기는데 아니 인구가 많아도 잘 안 붙는 거예요. 저 양당 정치를 깰 길이 없네. 그래갖고 막 혁명주의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잠재워야 되겠다 해서 양보를 해요. 그게 1910년부터 비례대표의 대전환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꿔요. 근데 선거 원조국가 프랑스, 영국 안 바꿔요. 미국 못 바꿉니다. 미국 지금까지도 소선거구제고요. 국회의원 전원을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단순 다수로.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례대표가 15% 있거든. 국회는. 그리고 광역의회는 13% 있고요. 기초의회는 10%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그런데 영국, 미국, 프랑스는 0%입니다. 100% 소선거구제로 뽑아요.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정치 발전이 안 돼요. 양당제를 하면서 정치 발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을 저놈이 먹지 않으면 이놈이 먹어. 번갈아가면서 먹어. 썩는 거예요. 정치가 썩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금권 정치하고 결탁이 돼요.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치 쇄신이 안 일어나는 나라잖아요. 미국의 정치 교체율은 5%밖에 안 됩니다. 435명의 하원의원,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2년마다 선거하는데 선거할 때 5-6명도 안 바뀌어요. 걔들은 10선, 15선 숱하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4대 5대째 해먹고 있습니다. 정치 가문, 세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가? 선거가 이따위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 쇄신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요, 사회 경제 구조가 기득권 위주로 가게 돼 있죠. 왜냐면 정치가 안 바뀌면 사회 경제 구조를 못 바꾸거든. 그러면 기득권에게 유리한 거고 기성 질서에 유리한 거죠. 강자에게 유리한 거고 부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오직 정치만이 정치의 힘으로 부자와 강자를 억제할 건 억제하고 부추길 건 부추겨서
억강부약도 하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균형과 통합을 이뤄가는 건데 정치가 꼬른 나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비례대표제를 한 나라들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다 벨기에를 효시로 해서 비례대표로 다 바뀌거든요. 이 나라들은 최소한도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4년 6년 만에 선거 2번을 하면 다당제가 딱 안차게 됩니다. 그 양당제 사회가 바로 다당제가 돼요. 가장 최근 사례는 1996년에 선거제 개혁을 한 우리같이 소선거구제인데 그러니까 영국을 닮았으니까 뉴질랜드가 100% 독일식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요. 얘들이 첫 번째 선거에서 다당제가 됩니다. 두 번째 선거에서는 다당제가 움직일 수 없게 굳어버려요.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몰라요. 그 우리가 양당 정치 만약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하잖아요. 우리 선거법 고친 대로만 하면 다당제는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당제를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거대 양당이 손해보잖아. 거대 양당 중에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당이 부당이득을 얻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부당이득을 내려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당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잖아요. 굳이 내려놓고 싶지는 않잖아. 굳이 뭐 자해도 자해 정치를 왜 하냐 이렇게 되거든. 뺄셈 정치를 왜 하냐 이러고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선거법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거구를 키우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승자 독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았어. 의원 하나를 뽑았어. 그럼 이 사람이 6대 4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60%밖에 대변을 안 하잖아. 그럼 40%의 민의는 사라지잖아. 이게 사표잖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6대 4, 1년이 12개월 아니냐. 6대 4로 나누자. 아니 왜 안 돼? 40%. 그러면 5개월은 이 당이 내고 7개월은 네 당이 내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5개월짜리 7개월짜리로 4년 임기면 4대 6으로 또 나눠 4년 곱하기 1.6년과 2.4년으로 나눠. 아니 말하자면 한 명을 달린 쪼갤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은 달리 못 쪼개잖아요. 10번 6번 네 취향대로 한 다음에 4번은 딴 취향으로 투표해라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간을 나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1인으로 하면. 반면에 지역구를 넓혀서 2명을 해요. 그러면 이건 1대1로 나눠 먹어. 짱당이. 그게 우리나라 기초의회야. 2명 선거구가 50%고 3명 선거구가 45%거든요. 2, 3인 선거구가 95%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대1로 나눠 먹든가 2대1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회의 의석 점유율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광역의회는 2인 3인 중선구가 아니라 1인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국회의원처럼. 그러니까 광역의회는 줄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역단체장을 뽑은 만들어낸 그 정당 지지율 차이가 있잖아. 그것이 거의 모든 투표구에서 관철이 되면서 5% 지지율 차이가 의석수로는 막 30%포인트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남이고 그게 호남이고 그게 수도권입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는 일당 지배예요. 지난 30년 동안 다. 그리고 하면 70%예요. 기본이. 영호남은 90%고요. 수도권은 기본이 70%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95%, 97%까지 갔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한 명 지역구에서 붙었어. 국힘이. 그리고 서울에서는 3명 붙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섭단체가 10명이거든요. 10명을 못해서 교섭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민주당 하나였어. 진짜 일당 독재지.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불비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표를 무지하게 많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야 맞는데 의석 점유율 사이에 불비례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정원호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5개 구에서 정원호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15개 구에서 정원호 투표가 더 많았거든. 그 투표가 그대로 시의원 투표에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68%의 시의원을 가졌어요. 68%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세훈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조례 입법권에 대해서. 그러면 웃기지 마 하고서 재의결이 가능해요. 66.6%만 있으면 재의결이 되거든. 3분의 2가 넘으면. 그 68%라는 건 일단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 독재를. 지금 오세훈이는 좋다 말았어. 솔직히 말하면 64%만 됐어도 다스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번번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삐꾸가 나면서 그래서 오세훈의 앞날은 굉장히 글루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건 선거 룰을 바꾸면 선거제도는 선거 결과는 바뀌는 거고요. 비례대표제가 좋은 게 뭐냐면 자 만약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럼 선거구가 무지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대구가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 12명? 딱 좋은 거야. 대구 정도 사이즈면 12명을 하나의 대선거구로 할 수 있어요. 12명을 뽑는데 그럼 정당들이 자 12명이 비례대표를 할 때 12명이 12번째로 붙으려면 몇 퍼센트가 필요하냐면요. 당선 쿼터가 12명 플러스 1, 13이죠. 13분의 1이 얼마예요? 좀 계산해봐. 13분의 1 나눠봐 빨리. 8%는 어? 8%. 8%? 7.7점만 7점 얼마지? 그럼 7점 얼마 플러스 한 표야. 7점 얼마 플러스 한 표면 12명 하면 100% 플러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저한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7점 몇 프로 플러스 한 표를 더 가지면 무조건 당선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대구에서 7% 이상의 득표를 올릴 수 있는 정당은 당선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런데 정당을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보정당 연합이 생기잖아요.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면 대구에서는 녹색당을 밀어주고 예를 들면 4개 정당이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있다 칩시다. 이 정당들이 합쳐서 10%쯤 얻어. 영남에서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면 이 정당들이 연대해갖고 대구는 우리가 낼게 양보해라. 그러면 경주는 니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합의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한 석씩 얻는 거예요. 7.8%만 얻으면 넉넉하게 한 석이 되는 거거든. 달리는 방법이 없잖아. 달리는 걔들이 여러 10년 걸릴지도 몰라. 그죠? 그 의회에 진입하는데. 그러니까 12명, 10명이면 9%. 5명을 뽑으면 6분의 1. 4명을 뽑으면 20%. 5분의 1, 20% 플러스 한 장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도시 조금 한 너댓 명 정도는 하나로 묶고 또 10명도 묶고 이게 대선거구예요. 대선거구는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3당은 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민주당이 45% 먹었잖아요. 그러면 10석이면 4.5석을 민주당이 갖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영남은 지금 민주당이 40%를 고르게 먹고 있어. 그죠? 그러면 영남의 경남도의회에서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해갖고는 88%인가를 국힘이 먹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0% 대 60%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의 부산, 경남, 경북, 대구는 최소한도 20%에서 40%의
민주당 그 도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를 하면. 호남은 어떠냐? 호남은 국힘이 10%에서 15%밖에 못 얻어. 그러니까 한 10명쯤 해야 한 명 간신히 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애들 계산으로 아씨 우리가 미치네. 그러니까 죽어도 반대지. 비례대표 소선거구제에 대한 미련 플러스 계산을 딱 아무리 해봐도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반대. 죽어도 반대하면서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고 둘러대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권자 아닙니까? 자, 주인이 대리인 월급 정해야 돼요? 대리인이 대리인 월급 정해야 됩니까? 주인이. 그죠? 네. 그럼 세비, 국회의원 세비, 의원 세비 누가 정해줘야 돼요? 주인이. 네. 그 합니까? 아니잖아. 셀프 입법하잖아. 네. 조례로 셀프 입법하고 법률로 국회가 결의를 하잖아 매년. 그러니까 셀프 책정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좌관 몇 명 쓸까 이런 거 다 셀프로 하거든. 그러니까 셀프 입법 특권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특권이에요. 불체포 특권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호환마법보다 무서운 특권이야 이게. 셀프 입법 특권이 사실은 이 셀프 입법 특권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 불체포 특권이 아니고 회기 중 발언 면책 특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셀프 입법 특권. 왜 대리인이 건방지게 대리인의 권리 의무를 정합니까? 본인이 정해줘야지. 그러면 선거 구역을 누가 정해줘야 돼? 주인이 정해줘야지. 그 선거법 누가 정해야 돼 그럼? 주인이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도대체 선거법을 주권자가 정해야 돼? 대리인이 정해야 돼?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대리인이 정해야 돼? 아니면 선거법을 통해서 대리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주인이 정해야 돼? 주인이잖아. 근데 이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 그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이지 뭐야. 그죠? 그래서 선거법을 바꾸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비례대표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첫째는 사표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아까 10명을 한꺼번에 뽑으면 어떤 정당이 40%의 득표를 했어. 그럼 4명을 뽑잖아요. 4명을 뽑잖아. 30%한 정당은 3명을 뽑아요. 3명을 가져가. 정당 명부에 1, 2, 3번을 가져간다는 거야. 40% 득표한 데는 정당 명부에 1, 2, 3, 4번 당선 순위 1, 2, 3, 4번을 가져가잖아요. 20% 득표하면 정당 명부에 1, 2번 우리 후보에 1, 2번이 붙잖아. 그죠? 그러면 사표가 있습니까? 표의 등가성이 헤쳐집니까? 어떤 표는 당선인을 내서 승자 독식 당선인을 내면 그 표는 가치가 무지하게 크잖아. 근데 60%의 표는 사표가 됐어. 그럼 가치가 똥이잖아. 0이잖아요. 그럼 표의 등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승자 독식주의는 표의 등가성이 없어요.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도 있고 사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없다는 건 대표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례대표제를 하면 당연히 의석 점유율과 정당 지지율의 비례성이 확보되죠. 그죠? 그래서 비례대표제지. 그러니까 불비례성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비례성을 보장하게 되면 다양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성도 들어가고 자영업자 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양성을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노동조합 대표도 하나 들어가고 환경운동도 하나 들어가고까지 거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소선거구제 국회보다는 훨씬 다양성이 생겨요. 소선거구제 국회는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국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300명 국회잖아. 이번 국회 60명이 변호사입니다. 법조인. 아니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이 변호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행정고시 붙은 애들이 60명이 더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시 붙은 사람이 300분의 120.
10분의 얼마야? 10분의 4네? 40%가 고시 출신이야. 여러분, 남자가 몇 프로? 85%. 80% 넘죠. 그 다음에 20, 30, 40이 없잖아요. 5%야, 5%. 40살까지가.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넘는데, 그죠? 45살까지 쳐도 10%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늙은이들이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뽑다 보니까 다양성이 하나도 없어. 남자 80% 이상 국회. 그 다음에 변호사, 법조인 국회. 엘리트 국회죠. 그 다음에 재산, 신고 재산이 평균이 20억이 넘어. 물론 안철수 같은 애들이 있어갖고 몇 억씩 나눠줘. 그런데 그것도 현실이야.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신고 재산 20억은 현실로는 한 40억 가까운 돈이에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라면 무조건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국민을 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 엘리트 노장면 남자 엘리트 부자를 뽑아놓고 우리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 주세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해 줄 거죠? 라고 묻고 있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도운 거야. 우리가 멍멍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주의랍시고 떠받들고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된 다수의 지배의 표현 수단이 되고 선거와 선거 사이에도 다수의 지배가 관철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때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선거는 하나의 방편으로 훌륭하죠. 그러나 잘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사람을 뽑아서 맡기는 게 좋지. 우리도 뭐 저 할 일도 많은데 다 관여를 합니까? 잘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그러니까 99% 이상은 걔네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대한 사안들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1년에 한 대건 정도, 너댓 건 정도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자,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거는 국민이 4,400만 명이 가서 투표하기 귀찮잖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국민을 똑 닮은 300명을 만들어. 그게 추첨시민의회예요. 이 국회는 엘리트 천지잖아. 국민을 똑 닮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남자 여자 반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확하게 인구통계에 맞춰서 직업분포도 맞추고 정치 성향도 맞추고 교육 수준도 맞춰. 그렇게 해서 300명을 만들어내. 150명도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문가를 붙여줘. 대립 전문가죠. 왜냐하면 공익과 공동성, 공공재로 향하는 모든 길은 논쟁으로 점철돼 있어요. 논쟁이 없으면 전쟁을 해야 돼. 논쟁이죠. 그죠? 다 논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 상대방들을 최고 가는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 학습하고 그 전문가들끼리 막 싸우는 것도 구경도 하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50시간쯤 가졌잖아요. 그럼 웬만큼 다 보통 사람이 전문가가 돼.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한테 학습을 받으니까. 그리고 토론하고 수기하니까 50시간이면 짧지가 않아요. 그거는 100분 토론을 같은 주제로 30분 보는 거거든. 분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거는 뭐냐면 300명이 4,400만 유권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학습하고 대신 토론하고 대신 수기를 해. 그래서 70%가 넘는 찬성으로 결정을 하면 주권자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직접 결정하고 4,400만 명이 다 투표소에 가서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시민의회를 소집해서 시민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을 처결하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 이전에요.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민의가 가장 누수 없이 반영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선거 민주정을 그나마 최대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최대치로 잘난 민주정으로, 최대치로 스마트하고 일하는 민주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소선거제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의회는 2, 3인 중선거구인데 이거는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소선거구나 다름이 없고요. 광역의회 국회의원은 다 국회는 소선거구제잖아요. 90%가. 그러니까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이것을 100%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총 의석수를 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선거 손맛은 필요로 하니까 소선거구제를 없애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정도 걸려서 끝낼 거예요. 그래야 하실 말씀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1시간 10분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는 4, 5인 중선거구제로 하자. 4, 5인 4명이나 5명. 그건 이제 지금보다 크죠. 선거구가 크지. 4, 5인을 뽑아. 근데 중선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기 2양식 순위 투표를 해요. 단기 2양식 순위 투표를 하잖아요. 4, 5인을 뽑는데 아까 1인을 뽑는데 했잖아. 이제 4, 5인을 뽑는데 하면 4, 5인을 뽑으면 선거구에 몇 명 중 후보가 나올까요? 미니멈 15명 나오겠죠? 4대 1쯤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5명 후보 명부를 보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순위를 정해서 나 녹색당 1번 해야겠어. 2번은 내가 2번은 노동당 해야 되겠어. 3번은 민주당 해야 되겠어. 4번은 뭐 누구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서 표를 모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얘기를 간단하게 해서 4인으로 할게요. 4인 선거구면은 당선 쿼터가 있어요. 몇 퍼센트니까? 4인이면 4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1 분의 1 그러면 20% 아닙니까? 왜냐면 20%의 한 표를 하면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그 4인이면 5분의 1 더하기 한 표로 산식을 하잖아. 그런 다음에 근데 까보니까 20%가 아니라 35%를 얻었네. 1순위 표를 35% 얻은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기 좋은 후보가. 그러면 20%면 당선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35%로 당선이 되면 이 사람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15% 표를 이양을 해줘요. 근데 15% 표를 어떻게 이양하겠어? 35% 안에서 35%를 다 이양하되, 왜냐면 15%를 잘라주기가 어려워서 35% 중에 15%포인트를 잘라야 되거든. 근데 어느 동네를 자르냐에 따라서 몰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불리할 수가 있거든. 언페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양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표 35%를 다 이양하는 것처럼 하되,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35분의 15 지금 15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양할 때 15 곱하기 35분의 15를 곱해서 이양을 해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35%의 2순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미 붙었어. 그 20%를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단 당선이야. 1순위 35% 얻은 사람이 일단 당선이에요. 20%를 넘었으니까. 근데 15% 잉여표가 있잖아. 그럼 잉여표를 어디서 15%를 떼면은 언페어 할 수가 있어서 어디에 몰표가 있으니까 35% 전체를 이양하면 또 2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이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양 값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35분의 15로 20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이양했는데 2순위가 5표가 나왔어. 그럼 5표를 보태주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35분의 15 이렇게 해서 이양값을 정해주죠.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2순위 표까지 보탰더니 한 사람이 또 붙었어. 1순위 아까 나갔고 두 번째로 1순위 표를 많이 붙은 사람이 이 첫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이 2순위 표를 이양 받았잖아. 그것도 이양 값을 곱해갖고 그래서 보니까 20%를 넘었네. 얘가 간당 하다가 20%를 넘었어. 그럼 얘 당선이잖아. 3순위에는 이제 잉여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순위 표를 죽어야지. 말순위를 죽이고 말순위의 1순위 표를 찍은 2순위들한테 나눠줘. 이거를. 그렇게 그때는 2표 문제가 안 생겨.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깝게는 당선됐기 때문에 2표 문제가 생겨서 이양값을 따로 정하지만. 그래서 이 말순위 표에 죽은 2순위자들한테 나눠줘. 그런 다음에 또 더해봐. 그랬더니 20%를 넘겼어. 세 번째 쌀에. 그러면 합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까지 가서 4순위까지 당선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2순위표, 3순위표, 4순위표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표들은. 안 죽어. 표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움직여. 위에서 밑으로. 잉여표는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고 탈락표는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거든. 그러면 이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아까 아일랜드. 아일랜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1인을 뽑는 1인은 경선은 다 1인을 뽑잖아요. 웬만하면 1인 후보를 가리는 그런 경선을 할 때 이 순위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알래스카 나라하고 메인 나라가 있어요. 메인주하고 알래스카주 두 주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공직선거에서 순위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몇 해 안 됐고요. 그랬더니 네거티브가 확실하게 줄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뉴욕주의 조란 맘단이 있잖아. 뉴욕주의 요번에 조란 맘단이는 3라운드 만에 됐어요. 왜냐면 뉴욕주의 선거가 경선이 다 순위 투표제예요. 그래서 3라운드 만에 56%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그 두 번의 이양을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56%로. 아 뉴욕시장 선거가 요 방식이었었어요? 그렇지. 시장 선거가 아니라 시장 경선. 시장 경선 후보 선거. 민주당 경선이. 그렇게 해서 3라운드에 끝이 났고 그 전에 4년 전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존 애덤스라는 친구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야는 9라운드에서 50.6%가 단일됐어. 하도 난리고 그래서 9라운드에서 50.6% 후 하고서 당선됐어. 근데 떨어졌지 그놈이. 결과적으로 뉴욕시장에서 떨어졌지. 루돌프 줄리안인가 그놈이 됐지 다시. 근데 그러니까 뉴욕주라든가 뉴욕주는 아닌데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시에서 또 순위 투표제를 도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연방을 고치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 단위, 지자체 단위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200시간을 공부했어요. 지독하게 했어. 그때 이 시민의회를 그 주 수상이 소집했어요. 선거 공약이었어요. 내가 당선되면 무조건 시민의회를 하겠다. 선거법 개정을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회에 맡기지 않고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시민의회의 권고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200시간을 드립다 공부하고 깠거든. 그랬더니 관찰 옵서버들이 전부 다 독일식 연동형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96년도에 독일식 연동형으로 바꿨잖아. 소선거구제 100%를. 그런데 뉴질랜드, 캐나다 형제국가 아닙니까? 영연방 형제국가.
그래서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아일랜드하고 지들끼리 제도 흉내내고 그러거든. 그 개혁 경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밴쿠버,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가 독일식,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했던 독일식,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 연동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거라고 다 예측했어요. 뚜껑을 딱 까보고 놀랬잖아. 세상에 160명 중에서 147명이 제가 말씀드린 4인 5인 STB 단기 이양식 순위 투표제에 손을 들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냐?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독일식을 디스카드하고 버리고 이걸 택했을까? 그리고 압도적으로 92%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4, 5인 단기 비례대표제도 거기 양당제 국가거든. 그런데 이제 4, 5인 하면은 한 당 정도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잖아요. 한 5석이면 한 석 정도는 3당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양당 체제니까 별로 토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 투표거든 이게. 그러니까 정당 명부에 동글배기 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맛이 없잖아. 명부에다 투표를 하니까 명부에 1, 2, 3, 4, 5 순위는 정당 지도부가 정했잖아요. 당선 순위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선 손맛이 없어. 짜릿하지가 않아. 정당만 찍고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누군지, 요 다음에 내가 어느 놈을 심판해야 되는지도 뚜렷지가 않아. 늘 정당 단위야. 그러니까 손맛이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STV는 5인, 4인에서 단기 양식을 하면 정당 투표는 정당 교차 정당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A당에서 A당의 2순위를 좀 될 사람을 1순위로 내가 찍고 B당의 3순위쯤 될 사람을 1순위로 찍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당 간 교차 투표도 되고 정당 내에서도 후보 명부를 마음대로 짤 수 있다. 순위를. 그죠? 그러니까 유권자 효능감이 짱이지. 그런데 결과는 비례대표거든요. 이것도. 비례대표만큼 똑 부러지는 비례대표는 아니에요. 좀 다른데요. 그래도 거의 준 비례대표예요. 이 STB를 하면. 아까 이 얘기처럼 단기 이양하고 당선 쿼터와 이양 제도를 통해서 20% 정도면 4명, 5명이면은 6분의 1, 16.7%만 넘으면 1명 당선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하나 비례대표로 하나 비까비까해요. 그래서 개방형 비례대표라고 있거든. 정당 명부의 순위를 내가 정해. 근데 내가 아무 표시 안 하면 정당 명리 순위대로 가고 사람들이 야 이번에 저 민주당 비례대표 보니까 선순위가 시원찮아. 후순위에 보석 같은 애가 있어. 그게 유권자들의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 강민정 후보 비례대표 7순위네.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이 친구를 1순위로 올리자. 이런 사람이 20%야. 그러면 거기다가 강민정 옆에다 1이라고 써. 그러면 이거 계산해갖고 이게 몇 프로인지에 따라서 이걸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 명부 순위를 제치고 강민정 선수가 7등 순번에서 1등 순번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반 지지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그게 이제 개방형 비례대표제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투표제도 선거제도 무지하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라 하면 7인서부터 수십인까지예요. 대부분 전국 단위 대선거구제는 없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도시. 스웨덴 같은 스톡홀름에서 30명 뽑아요. 베를린에서 20몇 명 뽑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대구에서 12명 뽑고 대도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이나 이런 거 더 크게 묶어. 아니 더 적게 묶어. 왜냐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그러면 한 4명 정도 묶어요. 거기는. 그렇지만 도시 밀집 지역들은 다 그 도시 숫자만큼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를 하죠.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라는 건 중선거구제는 대개 2명에서 5명 정도까지 치고요. 6, 7명서부터는 대선거구제라고 그래요. 대선거구제가 되면 비례대표제가 딱 낳는 거고요. 뭐 20명이고 30명이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비례대표제는 뭐냐? 우리는 전국 우리는 이런 거예요. 국회는 전국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 비례대표제인데 몇 석을 하느냐? 45석을 하는 거예요. 300석 중에 45석을 전국 비례대표제를 해왔어요. 그게 병립형이에요. 광역의회는 13%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석짜리면 13석을 병립형 비례대표랍니다. 병립형 비례대표. 그 얘기는 뭐냐면 13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로 나눠준다 이거야. 비례대표제를 13석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45석으로 제한했다가 연동형으로 바꿨더니 난리가 난 거지. 위성정당으로 해갖고 무력화시킨 거고. 기초의회는 10%예요. 여전히. 그래서 10%만 의석이 10석이면 한 석만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지. 한 석, 2석밖에 2석, 3석이 잘 안 되거든. 별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는 비례대표가 소수잖아요. 압도적으로 90% 가까이가 다 소선거구제를 뽑잖아요. 우리 의회는 각급 의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의회는 다 대선거구제입니다.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예요. 대선거구의 규모는 다 달라요. 한 5, 6인서부터 한 3, 40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전국 포괄은 없어요. 우리는 45명을 전국 득표율로 하잖아.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어디에 득표율로 합니까? 전국이에요? 아니지. 시도 단위 정당 득표율로 나눠 먹긴 하지. 그 다음에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요? 기초 단위의 정당 득표율로 나눠 먹긴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나눠 먹기라는 표현은 이상해. 비례대표라는 거니까 좋은 거거든. 그 비례대표는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을 확보하고 다양성도 도모할 수 있어서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너무 지체된 겁니다. 지금 양당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하는 나라들은 정치가 다 꼬랐어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나오는 게 브리튼의 브렉시트 같은 거고 미국의 트럼프 같은 거고 한편으로 보면요. 그런 거라 우리도 적어도 대의민주정을 하는 이상, 선거 대의정을 하는 이상은 반드시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 원칙을 하려니까 1당이 내놓질 않는 거예요. 1당이 되고 싶은 2당도 반대하는 거죠. 1당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2당도 반대하고 있고 1당은 지금 현재 부당이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꿈 같은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변화라는 거는 필요하잖아. 이게 필요하면 여기에 깨달음이 있고 각성된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만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얘기들이 모이면 우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왈.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정치권을 움직여서 법과 제도를 바꾸더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켰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 불가리율이 40%에 달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탄도리 때는 50%였어. 17대 국회에서는 50%, 108번 내라고 그랬잖아. 오죽하면 108명이 탄도리로 초선으로 들어왔잖아. 그때. 그러니까요.
늘 100명 넘는 이 세피가 수혈이 되거든. 그럼 뭐해? 국회의 모습은 똑같아. 왜 똑같으냐? 양당. 그렇죠.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하는 이상 적대적 양당 공생 구조가 딱 만들어지거든. 그 안에서 정치 문화와 정치 행태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거를 박인호 선생을 국회로 보내도 크게 다를 수가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을 국회에 보내도 영향을 무지하게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법과 제도를 안 바꾸고 우리는 대통령만 2번 바꾸고 탄핵시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만 드립다 바꿨어. 그걸로는 불판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선거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그 선거 민주주의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제도를 개판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제도, 정치체제는 개판인 겁니다. 다만 시민들의 정치의식, 저항의식은 짱이에요. 세계 짱. 그러니까 이 세계 짱의 시민의식 더하기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선거민주정도 세계 톱 클래스가 될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 영국은 경로우전성이 강해서 못 바꿉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걔네들은. 기득권 양당 세력이 너무 세서 못 바꾸고요. 유럽은 이미 1910년대에 다 바꿨는데 바꿨지만 얘들은 이제 미국보다 낫지. 그래서 그걸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걔네들도 엘리트 과두정적 요소를 못 벗어나요. 그러기 우리보단 덜하지.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그래도 엘리트 과두정적 요소고 복지국가 안에서 시민들이 왜소해졌어요. 시민들이 편해지고 왜소해졌거든.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의 새 표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시민들이 왜소하지가 않아. 주권자 굉장히 세. 그런데 법적 권한은 무지하게 없어. 정치 권력은 조금 있는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 미스매치를 출발점이 어디냐? 선거법입니다. 선거제도예요. 그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정치 발전 없고 정치 발전 없이 사회경제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공식이에요.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당제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가면 정당제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고요. 그러면 적대적 양당 구조가 아니라 다당제 합의 구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정당이 없어지면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과반수 정당이 행사되거든요.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제왕성을 드러내는 순간에 파토가 나. 내각, 연합 내각이 파토가 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제, 다당제가 더 어울린다는 건 이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정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먹는 소리 하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꾸자,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얘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있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고 위성정당을 금지시키고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쯤 늘리고 그 100명을 전부 다 비례대표를 줘서 250대 150 정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2, 3인 중선거구 사기쇼를 멈추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낙후한 걸 때려치우고 4, 5인 단기 2양식 순위투표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유권자 소신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정치 풍토를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쟁 선거로 바꾸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K민주주의의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을 넘어설 겁니다. 유럽은 이미 선진적이지만 이미 사소해졌어요. 왜소해졌어요. 이미 짜그라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시민들이 극우화되고 있고 그건 인구 구성 때문이지만 극우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열
요인을 다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취약한 나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분열 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고 산업 구조가 되게 튼튼한 나라예요. 그리고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개혁이 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해야지만 선거 민주주의가 꼽히게 돼 있어요. 이걸로도 안 돼. 그래서 이 다음번으로 얘기는 계속되겠지만 이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예, 우선 순서 먼저 짧게 해주세요. 1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네, 드릴게요. 한동훈 씨가 다음 이제 그 장동희가 아니 그건 정치 평론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저 식의 정치 의견을 평론 안 하거든.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런 의견들은 제가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요. 저 지금 정치 제도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니 나는 그것도 정치 행태는 평론가들이 지겹도록 하는데 저까지 보탤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정치 평론가의 평론을 듣고 싶지 않고요. 각기 의견 것을 듣고 싶은데 그 안 하신다면 두 번째도 똑같이 저는 이번에 정청래가 선거 전에 갈리는 걸로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총리는 왜 그 여자가 됐는지.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홍재남 씨가 그 나왔잖아요. 예. 서울시 교육감에. 근데 저는 뭐 잘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제 아는 사람이 그 보더만 그 양반이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막 글을 써가지고 나한테 써가지고 막 돌리시면 돌려주라. just 24시간도 안 돼. 한 12시간 전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돌렸어. 그랬더니 그 최대표 있잖아요. 최원영 씨. 전화 치과 왔어. 나는 찍기는 뭐 정근 씨 후보가 찍을 때는 걱정 말아요. 보니까 그 여자분 것이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제어준 걸 보면은 여기 지금 강민정 후보에 그 전에 제가 강민정 후보 찍었는데 떨어졌어요. 잘하셨고요. 저 강민정 후보 찍은 건 탁월한 선택을 하시고요. 홍재남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예. 우리 박인호 원장님. 정말 오늘 몰랐던 걸 아니까 너무 기뻤고요. 궁금한 게 정말 있었어요. 저는 그 독일의 지방선거 제도가 너무 좋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이렇게 따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전남하고 광주 이렇게 합쳐진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연동형 국회 제도를 얘기하시지 왜 저게 행정통합을 먼저 할까?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 그 광역을 설정해 주면은 그 안에서 뽑힌 사람은 도농이 합쳐진 그러한 정책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는 광역, 그러니까 선거 저기에서 제시한 6개로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내용과 부합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연동형 선거법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정수만큼 정수를 늘리고 전국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늘어난 그러면 정수 독일식. 400명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독일처럼 그 권역별 연동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권역별 연동형과 전국 비례 연동형과 그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뭐냐면 예. 전국 득표율로 하는 거하고 권역별로 하는 거 차이잖아요. 예. 자, 만약 전국으로 하면 어느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는 표를 못 얻어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얻을 수가 있잖아. 그걸 전부 다 통합하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권역으로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정당이 많이 먹고, 예를 들면 영남에서는 민주당보다는 민주당 아닌 정당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호남에서는 국힘당보다는 국힘당 아닌 정당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역별로 할 것이냐,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 단위로 할 것이냐, 시도 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순전히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 표를 모아서 하느냐인데 그것을 좁히면 좁힐수록 제3당 진입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당 진입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만큼 하는 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제3당 세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국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래야 한석이라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지방선거 지금 4, 5인 정도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의원 선거 보면 제일 적은 데가 7명에서 9명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대만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대도시는 18명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그 방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도 뭐 크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인원수를 많이 늘리면 이제 단기 양식보다는 비례대표제로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는 게 낫습니다. 예. 단기 양식은 순위를 매기려니까 뼈 빠지는 일이야 이게. 근데 대만은 한 4순위까지는 몰라도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까 개방형 예. 비례대표제를 하면 예외적으로 한두 명 이 사람만은 당선시키자 하는 게 민의가 모아지면 그 한두 명만 딱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안 그러고 순위 투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뽑으면 거의 10순위까지 써야 되거든. 그건 굉장히 너무 고역이야. 너무 그거는. 힘들구나. 그래서 4, 5인이야. 그 순위 투표제를 하려면. 그 4, 5인 정도로 이렇게 짠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넓어지면 그 주민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기초의원이 이번에 보니까 3명, 4명 뽑으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봐야 뭐 동네 몇 군데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 그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요. 그 대선거구제를 한다든가 4, 5인 선거구제를 하면 선거구가 커지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나 이런 걸 보고 점점 가게 돼 있어. 비례대표라는 건 정당 투표를 하라는 뜻이거든. 정당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당이 책임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청래가 하는 것 중에 공천혁명을 하고 있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전략공천 안 하겠다. 단수공천, 현역 의원을 단수공천 안 하겠다.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 무조건 100% 경선을 실시하겠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야.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100%는 안 했고요. 지방선거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어. 그래도 이거를 정청래가 만약 2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등을 돌리지. 그러니까 정청래는 좋아하는 현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말이 틀리냐? 틀린 거 아니에요. 공천혁명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경쟁자가 있는데 왜 경선을 안 하냐고. 경선할 기회도 안 주는 건 틀렸지. 그런데 당원 경선만이 그러면 최고냐? 당원 주권만. 당원 주권이 정말 국민 주권의 당파적 반영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토론거리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에서 출발하고 당원 주권이 토대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양당 외에 진보정당이나 이런 데는 진성당원들이 많고요. 양당은 요새 권리당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한 사이즈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해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는 경선을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만 하면. 그래서 나는 그런 공천혁명을 포함해서 이 선거제도가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중에 교육감 선거제도도 물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례의 비율을 높이고 이제 이런 절차가 다음 총선에서 헌법 그 뒤에 헌법 개정 선거법.
선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런 변화가 가능한 건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죠. 정개특위라는 걸 항상 만들어서 정치 관련 법 개혁 특위를 선거 전에 해요. 그래서 한 1년쯤 전에 구성해요. 그런데 실제로 막 그렇지가 않아.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선거 직전에, 왜냐면 자기네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보고, 그래서 이번에 24년도에 할 때도 연동형 비례제로 할 거냐 병립형 그냥으로 할 거냐를 선거 직전에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바꿀 그래 수 비난받을 있어요.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판에 확 해버려요. 해버리고. 근데 바꿀 수는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정당의 그럼요. 리더에서 리더들의 의지가 있으면 18년 전에 27년도까지 정개특위해서 선거, 이번에 선거제니까 된다. 아니 이렇게 이게 해서 22대 국회가 얼마든지 선거법 개정할 권한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국회에 늘 이제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라고 그래.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건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정치개혁 저지특위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정치개량 담합특위라고 그러지 내가. 개량 담합.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땜질 처방으로 끝나죠. 실질적 개혁을 절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반 시민한테 맡기면 50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한테 맡기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이해 당사자가 당연히 제척되고 기피돼야 맞는 거거든. 그리고 본인들이 예의가 있으면 회피해야 맞잖아.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은 수밖에 없어. 먼저 깨어난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집요하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바꿔내야지. 답답하지만. 2년 남았으니까 이제는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제 선거법 개혁하고 개헌 문제는 정말 이번 다음 총선 때 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 안에 해야지. 1년 안에. 이제 1년. 그러니까 왜냐 1년 안에 총선 이두 가지, 영향을 두 안 가지를 끼치죠. 한다는 목표로다가 음. 정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진짜 빅뱅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한다는 얘기를 할까 기대했는데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하죠. 정치 이재명 개혁할 입장에서. 생각은 아 없어. 이거 검찰 개혁 작년에 끝냈어야지 왜 그거 가지고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온라인에서 한번 봅시다. 온라인. 온라인. 이윤주 씨. 오래간만이에요. 이윤주 선생님. 소리 난다. 소리. 안 들려.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네. 안 들리네. 근데 사실 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하기 전에 선거제도 선거법 바꾸기 전에요 공론화위원회를 했었어요. 국회하고 서울대 연구소하고 해가지고 500명 시민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회적인 법적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비례의원 수 늘리고 연동형으로 가자 이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써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싸그리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국회의원들 그끼리 만든 정개특위에서 막 그걸 가지고 시간 끌다가 막판에 이제 병립형으로 하냐 연동형 비례로 하냐만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99%인가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 거죠. 가만 있어봐요. 저쪽 소리가 안 들리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지방만. 시간을 되는데 제가 테스트했는데 되는데요. 왜안 되지? 자체에서 문제. 선생님 문제인데 선생님 음소거를 안
죽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음성? 건 아, 지금 다른 풀었는데도 아. 제가 한번 저기 해보면 다른 분 아, 먼저. 안 돼요, 안 들려요. 다른 분 먼저. 안 예, 돼요. 은준 선생님 전화기가 문제인데 딴 분한테 네. 해야지 뭐. 딴 분. 아니면 그 저기 채팅으로 음. 쓰면 예, 어떨까요? 글로 아, 써달라고. 댓글 걸로. 다른 분. 지금 댓글 다신 분 안 계신 거죠? 채팅으로 예.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채팅창이 열렸는가? 예, 뭐라고 선생님도 썼는- 있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좀 보면 좋겠네. 읽어봐요, 누가. 예, 민수 선생님께서 주된 질문은 없고 대선거구제에서 비정상적 종교 세력이 지도자의 신호로 자기들 대표에 몰표를 주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종교단체. 그거는 민승현 선생님. 아 하긴 그것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종교단체. 신천지 뭐 민승현 어쩌고저쩌고 선생님. 3%치 현재 3%치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면 온라인에서 안 들리기도 해요. 네, 지금 마이크 들어가고 마이크만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예 말씀하시면 들어갑니다. 아 들어간대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민승현 선생님. 민수경 선생님 질문이 내가 지금 뭐 잘 못 들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직접 한번 말씀. 들려요.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우리 대선거구제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도 이상한 경우가 있고 세계로 예, 이런 특정 종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화평에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이상한 사람한테 몰표를 주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정식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개혁이 되지 않고 그 위험성은요, 대선거구제라고 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소선거구제에서 사실은 대형교회에 쩔쩔매죠. 그 한 명 뽑는 국회의원한테는 그 2,000표가 무지하게 영향을 주거든, 3,000표가. 그런데 대선거구제가 될수록 특정 종교 세력이나 특정 세력이 틈탈 여지가 적어지죠. 영향력이 작아지잖아요. 선거구가 커서 유권자가 규모가 커지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누구 다른 분들은요? 일단 제 강의가 웬만큼 전달은 잘 된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요. 잘 들었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또 손 들었네. 아니, 되나 한번 오케이. 봐야 되겠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한 예, 거야. 좋았어요. 감상평은 다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되나 보다. 채팅창을 채팅창에서 뭐라고 그러셨는 게 이제 예, 이은주 선생님께서 뭐 채팅창 적으신 것 같은데 올라오면 말씀. 다른 분 다른 분 채팅창은 없어요? 채팅을 누르면 예,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거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덜 할까 봐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질문이 없어지네, 보니까. 100% 이해가 되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순위선언 투표제 이런 거를 했을 때 과연 유권자의 소득이. 수준, 지적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뭐 지적 수준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번호는 어떻게 매겨야 되나 정당별로 매겨야 되나 아니면 추첨을 해서 번호를 매 1번 뽑은 사람이 장땡인 거지. 지금 모르니까 일본을 찍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개념이 퍼지고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70대까지는 걱정 없을 거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70대까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80대 이상.
너무 이게 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가면 네. 굉장히 문제돼. 네. 지금 아 그럼요. 예전에 정동영 씨가 뭐 논- 70, 네. 70대라고 표현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 꺼냈다가 네, 큰일 나요. 아 예전에 60, 70대겠죠? 자기가 지금 70대인데 자기도 투표를 안 해야겠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교육감 그거 선거할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잖아요. 많이 나와서 그러면 나왔죠. 그러니까 네.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감 선거부터 한 순위 투표하라고 한번 생각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했지 그런 부분을.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누가 나왔는지를. 근데 사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뭐 당 보고 찍고 그냥 사람 얘기 듣고 찍고. 근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소송부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 의식 수준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우리 정치 수준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높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높지만 막상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치 수준을 높이고 아니 수준을 근데 높일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80대가 되더라도 자기의 정치적 성향은 이게 그냥 견고화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제가 호주에서 온 동창하고 식사를 했는데 호주는요 투표 안 하면 우리 돈으로 다 10만 원 벌고 말도 맞아. 그래요. 맞아. 나이 드신 분한테도 저기 또 그래. 의무 투표제예요. 예, 의무 투표제예요. 그래서 얼마야 했더니 한 10만 원 8만 안 원 되려나? 얼마 예, 예. 냈나. 그래가지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 가는 거지 않아요? 벌금이 있대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한테 투표 안 하면 저기 그 지원금 깎여요. 맞아요. 그 얘기 그러면은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거부터 먼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벌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맞습니다. 투표율 올리는. 아, 맞아. 근데 요새는 노인 중장년층의 노년층의 높지 않아요? 투표율이 높잖아요. 걱정이 아니고 20, 예, 30대 그 그러면 70대 이상은 벌금 면제. 그거 가지고 욕먹을라나? 아니 벌금 문제예요. 아니 제가 바빠가지고 이번 시간이 있으면 20, 30대 투표율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 아들도 투표 안 했거든요. 할 사람 없다고 투표 안 했어요. 그러면 젊은 층은 세게 하고 나이 드시면 적게 하고. 가중치를 또 아니 젊은 층은 2배, 너네들이 살 세상이야. 우리는 10년만 있으면 죽어. 너네는 50년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5배 가중치. 저기 지금 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쓰셨나 보다. 이인주 선생님이 다른 글을 채취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읽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가까우신 서명운동 분이. 뭐 하여튼 무슨 그거를 서명운동 예컨대 뭐. 뭐 투표하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한테 성명으로? 돈을 10만 원씩 준다든지 아. 이러면 네. 예? 그건 또 그러면은 더 아, 확실하게 투표하면 돈을 준다? 예. 무슨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 그 쿠폰을 차라리 준다거나. 그게 더 플러스겠네. 맞아, 세금 아니 80대는 다 투표한다고요. 나 참아야죠. 6시부터 가가지고 네. 투표한다고요. 문제는 젊은 20, 사람. 30대들이 투표를 안 하면서 잠실운동장에 모이는 아유, 것처럼 진짜 젊은 그렇게 사람부터 모인다라는 거예요. 투표하면 돈 준다로 다 해야겠다. 젊은 사람들도 투표하면 돈 준다 그러면 좀 더 아, 소리가 그렇지, 나요. 젊은 사람들 그 아니 얘기는 지금 뭐 자유지 물론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돈 얘기가 오고 가고. 저기 대체로 근데 그 별다른 질문이 우리 없으시므로 지식 채널인가 우리가 그때 모의 선거 그거 할 때 보면 그 자료를 쓴 거에 지식 채널에 그 모의 선거 교육을 다룬 5분짜리 그 방송 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호주같이 벌금제 의무 강제 투표가 아닌 나라 중에 제일 투표율이 높은 나라 80%가 넘는 나라가 노르웨이더라고요. 근데 그 노르웨이가 왜 그렇게 높은지를 쭉 추적하면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 모의 선거 교육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년에 한 그렇지. 번씩 우리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선, 지선, 총선, 대선 이게 막 엇갈리니까
그러면은 12년 공교육 다니는 동안 한 대여섯 번을 진짜 맞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이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유권자 가장 확실한 유권자 교육. 맞아요. 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진짜 사법격도 하는 게 배신제를 가장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해야 돼요. 가장 건강한 시민성을 갖춘 유권자를 키우면서 투표율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근처에 중앙선관위가 되지 않으니까. 먼저 해야죠. 중앙선관위가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유. 이미 2020년에 학교 모의 선거를 전국화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앙선관위가 금지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기네 해석이에요, 해석.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는 금지시켜놓고 2년쯤 있다가 개정 법안을 내서 풀어주라는 개정 법안을 냈어. 공고 아니 공고 법 개정 공고 법 개정 공고를 냈어. 그럼 지들이 해석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안 바꾸고 있네. 그런데 이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냐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현직 대법관이 반드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관위원장이 다 지방법원장이 하고 있어요. 지방원. 예, 그래서 고등부장이나 지방법원장이 전부 다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현직 대법관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재한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이 틀렸다고 법적 쟁송을 해본들 재판부들이 이거 우리 대법관님이 사인하신 건데 이것도 우리 중앙지방법원장이 사인하셨네. 서울 선관위원장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제도는 몹시 잘못됐다. 이제 그 모의선거 교육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놓고 생각하다가 그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요새 이 투표용지 사태 때문에 선관위 개편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가 얘기한 모양이더라고. 이게 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법원장들이 지방 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에서는 셀프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던 모양이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이거 헌법 개헌인데 그럼 개헌해야 됩니까? 이거 바꾸려면 개헌해야죠. 개헌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헌도 공부할 게 하나도 들었는데. 선관위 자체는 헌법 기관이긴 한데요. 그 선관위 구성 하부 조직은 다 법률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개헌할 때 같이 하더라도 지금의 이 구조를 그러니까 불가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조직 관련된 법률을 그걸 아니 333 정하는 건 헌법이고요. 그건 헌법이에요. 근데 그 밑에 그건 말고 이제 조직 그 밑에 사무처 다 조직 정하고 하는 건 법정부이죠. 그게 그런 손발을 상시 조직으로 두는 거는 필연적인 건 아니거든요. 헌법에 강제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관리.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번 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실제로 그 주권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주권 감수성이 본인도 부족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느냐와 상관없이 이게 주권자가 딱 하나 갖고 있는 투표하러 왔는데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투표용지가 없다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직접 당사자로 당했다는 끔찍한 일이거든. 근데 물론 나는 재선거에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재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선거 결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전략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의를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비교적 그래서 나는 전략 투표를 유도하는 지금 시점의 재선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발길을 돌린 모든 사람들이 특정 후보한테
표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 바뀔 경우에는 재선거 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 그러면 재선거까지 할 사안은 아니고 징계해서 굉장히 혼을 내야 될 사안이죠. 아니 이런 일이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사태가 예? 군부 독재에서도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죠. 그건 네, 없었죠. 진짜. 아니 그때 선관위 대법관들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저기 밑에 선거 실무 그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때까지 경험 있는 걸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어떻게 151대에서 모자랐다고 그러니까 7천 몇백 표가 모자랐다는데 본인들 조사 결과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용서하기가 어렵지. 그게 조희대 밥 먹고 그거 시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면 이거 개혁 저기 뭐지 그거의 연장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음모론. 그런 네. 음모론이 또 나오게 돼 있어. 네. 그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한 그런 그것도 그렇지. 조이대였다면 지금도 뭐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를 흐트려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치명타를 주거나 그러니까 탄핵의 빌미를 그렇게밖에 맞아요. 저기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아, 여러분? 예. 네, 저 예. 토론이 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선생님 질문 하나 누구? 이게 질문 아닌데? 왔어? 뭐라고 왔어? 마지막에 나왔는데 질문 아닌데? 서대문 구에서 질문 아니고 여기서 응. 지금 뭐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서대문 구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안이 반영이 안 되고 양대 정당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선출 선거가 벌써 진행되어서 인구 비례대표성 반영 못하고 현행대로 그냥 하자 하고 국민의힘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둘로 쪼개서 소수정당 진입장벽을 높이고 양당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려 했는데 여기서 시민운동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는데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선거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서명을 좀 알리시고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오늘 선거구제와 관련돼서 지금 4인 선거구제로 그래, 지역 알아들었어요.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쪼개기 해서 2인 선거구나 이미 끝난 얘기 아니야. 끝난 근데 얘기인데 네. 주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규탄하는 것밖에 없지 뭐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서대문구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게리맨더링이 일어난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쪼개기를 집요하게 시도하는 거죠. 4인 선거구가 뭐 한 30-40% 되는 게 아니고 몇 개 안 돼요. 40-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또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는 거야. 그래야 나눠 먹기가 되니까. 4인 선거구 하면 혹시라도 한 석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행태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은주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사례를 널리 알려야 돼. 진짜로 분노해야 돼. 분노. 공분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유권자들이. 정말 거대 양당의 행태들, 이기적인 행태라는 거는 우리가 샅샅이 드러내고 고발해야 돼요.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 위대한 정권이 되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정당한 목만 가지면 된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 한국 정치 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해야지 의석 몇 개를 더 갖고 싶은 욕망에 휘둘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한 대통령이 안 되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이라 이 정치 개혁에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마무리 가라.